나도 화가로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림으로. 점점 나이 들어요. 맞아요. 점점 젊어지신다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요즘 마케팅하거나 나를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5세기에 그걸 하신 분이세요. 유명한 화가들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4명의 화가의 자화상과 그림들을 통해서 셀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독일의 르네상스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를 통해서 목표 설정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들 좋아하시는 빈센트 반 고흐를 통해서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끊임없이 동기부여해가면서 그림을 그렸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리다 칼로와 렘브란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4개의 그림 중에 자화상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네. 3번, 4번 갈리네요. 두 사람이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1번, 2번이 자화상인 건 안다. 멋지세요. 보통 절규를 보면 저게 자화상이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뭉크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인데 이마에 누군가의 얼굴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기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얼굴도 그렸죠.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의 자화상이고요. 네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그린 그림인데요. 저 3번과 4번이 많이 나왔었던 이유는 뭔가 비슷하기 때문에 고르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화상이라고 할 때 자화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셀카요. 맞습니다. 셀카를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비전, 실천 사항들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화가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낯선 이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독일 르네상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자신이 설정한 꿈과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그걸 이뤄낸 사람입니다. 화가들 중에 기록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자화상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자화상,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시나요? 점점 나이 들어요. 맞아요. 점점 젊어지신다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점점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배경도 조금 다르고 의상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그림을 보실 때 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은 1493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뉘른베르크에 있는 아버지가 연락이 와요. 야,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 집에 좀 내려올래?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정해준 정혼자에게 보낸 자기 자화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프로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손에 풀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저 풀이요, 당시에는 독일에서 나는 건강한 남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약초였다고 해요. 그러니 저걸 들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난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그림으로 보냈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알브레히트 듀러가 굉장히 기록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알브레히트 듀러는요, 아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그것만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썰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남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잘생긴 걸로도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아버지가 정해준 정혼자를 봤더니 본인의 미의 기준에 못 미쳐서 아내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몇 년 있다가 독일에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그때 아내도 죽어서 너무 슬퍼서 아내에 대한 기록조차 남길 수 없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썰을 1번! 저는 2번을 지지합니다. 그래도 사랑했다. 믿고 싶어요. 아니에요? 네, 그랬다고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화상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나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잘 그리지 않는 풍경을 뒤에 창문에 보이는 것처럼 해서 그렸고요. 지금 입고 있는 저 옷은 이탈리아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손인데요. 흰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흰 장갑은 당시에 귀족들만 낄 수 있는 손을 보호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가 자신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이유는 독일에서는 당시에 화가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기술자, 도공 이렇게 인식들을 했는데 이탈리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화가와 귀족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하고 선생님 하는 걸 본 거예요. 나도 화가로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그림으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1500년에 그려진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이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알브레히트 뒤러가 죽은 다음에 집에서 발견되어졌어요. 왜 발견되어졌을까요? 아까 살바토르 문디 기억하십니까? 네, 이 살바토르 문디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나란히 놓고 보면 장발에 곱슬머리, 정면을 응시하는 남자, 예수님과 거의 똑같이 그렸어요. 그리고 손 모양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손 모양이 뭐냐면 성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손 모양을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속모독으로 잡혀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옷깃을 잡는 형태로.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 생각해보면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 이렇게 찍는 분들 계시죠? 네, 나중에 전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정면으로 사람을 응시해서 자화상이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건 왕족 아니면 신밖에 없었어요. 이 그림의 뜻은 뭘까요? 나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시그니처 사인도 눈 옆에 나란히 나요. 알브레히트 뒤러의 이니셜을 따서 AD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글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뉘른베르크 출신의 나 알브레히트 뒤러 불멸의 색채로 28세의 나를 그리다. 불멸의 색채래요. 내가 더 이상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스스로 천명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의미 부여 가치를 철저히 한 사람. 그리고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상 보통 사람이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한 가치를 드높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내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알브레히트 뒤러는 자화상이 많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브레히트 뒤러는 이게 꿈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다른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시대에 그와 똑같은 꿈을 꾸는 한 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미켈란젤로는 다 알아요. 근데 뒤로는 몰라요. 어느 지점에서 차이가 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알브레히트 뒤러는 생각합니다.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주문받은 그림입니다. 주문받은 그림인데 여기에다가 자신의 홍보 문구를 넣어요. 뭐라고 넣냐면 자화상과 함께요. 편말 들고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그림은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주문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저기다가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독일 출신 게르만인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렸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그림 원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그럼 듀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 맞아요. 바로 이 아랫단에 아예 이번엔 편말 들고 서 있습니다. 네, 니른베르크 출신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렸다. 우리 요즘 마케팅하거나 나를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5세기에 그걸 하신 분이세요. 나를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주문을 크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당시에 인쇄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판화라는 것. 아버지가 금 세공업자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공업을 배웠어요. 판화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판화를 찍습니다. 그리고 판화를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이 팔려면 누군가한테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무역선을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디 세상에 넓은 데를 간다면 내 그림 줄 테니까 가서 보여주고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좀 팔아줘 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 동양에서 미켈란젤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듀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던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판화를 찍으면 판화는 어때요? 접하기가 쉽잖아요. 접하기가 쉬우니까 또 알브레이트 듀러가 잘하고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 그리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카피하시는 분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저작권 소송을 해서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화 책 같은 데는 앞에다가 그 이후에 찍어놔요. 뭐라고? 내 그림 똑같이 그리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판화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초예요. 예. 새로운 것들이 기술이 나오거나 하면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목표한 것,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자 끊임없이 방법들을 찾아내고 시도하고 당시에 이뤄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는 기록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훌륭한 화가라면 내적으로도 다양한 것들을 독창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학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시면서 전략을 짜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쯤 나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빈센트 반 고흐가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동기부여해 가면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릴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